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2월 말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목포를 찾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용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최후 통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은 주의보가 발효됐고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잠시 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출석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 먼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연수원 25년 후배로 검찰 출신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침묵했던 양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에서도 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을 투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같은 층 319호 법정에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신문이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각각 구치소로 이동해 소지품 검사를 받고 별도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자정을 넣어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은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한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과 전범기업 측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판결 방향을 직접 제시한 정황과 외교부의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늘려달라고 하거나 법관 불이익 문건에 부의 표시를 한 정황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면서 공모 관계를 끊고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주거가 안정적이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을 법원이 수차례 기각하면서 제19 감사
발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법원 주변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의혹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다투는 시간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약 2년 만에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요청으로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미룬 다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 결론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강제징용을 비롯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소송도 덩달아 지연됐고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이춘면 할머니 역시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2015년 소송을 낸 뒤 2년 만에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후지코시 측이 항소하면서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 막 얼마나 그냥 뒹굴뒹굴 굴르면서 울고 어떤 때는 정신이사에 대해서 죽은 애도 많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에야 관련 소송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춘면 할머니 항소심도 1심 선고 2년 만인 오늘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춘면 할머니가 기다리던 재판 결과를 듣기 위해 법정에 나오는 그 시각,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피의자로 법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2월 말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동부 시간 22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 직후 문답에서 지난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 접촉에서 좀 더 복잡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적지 않은 고비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다음 달 말 좋은 이정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하루를 쉬고 화요일 열린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22% 하락한 24,404.4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1% 급락한 7,020.3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1.42% 떨어진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무역협상단 대표의 워싱턴 방문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 현지에서 직접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입니다. 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목포 구도심 나전 7기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 측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전남 목포를 직접 찾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어제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된 구도심 일대를 방문해 20분 정도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목포 시민을 위한 도시 재생이 외부인들의 투전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민간발전소에 파견된 한국 동서발전 직원이 현지 숙소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사람은 현지발전소 시운전을 위해 파견된 한국동서발전소 소속 54살 오모 부장입니다. 지난 21일 숙소 욕실에서 전깃줄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오 씨의 운전기사가 발견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출근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숙소에 들어가 보니 오 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오 씨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수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 씨의 숙소에서 피 묻은 흉기 2점도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사망 원인이 단정 이렇게 뭐다고 이렇게 나온 상태가 아니고요. 일단 내일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매일 연락을 한 오 씨는 지난 18일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온화한 성품에 대인 관계도 원만해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을 거란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해외 사업 실장하고 유가족이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수습 중에 있으며 곧 노조 대표 등도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 씨의 시신을 남칼리만탄주의 주도인 반자르마이신으로 옮겨 부검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강원도 양구군 송청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66살 A씨가 숨지고 운전자 66살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리콜 대상이었던 BMW 10만 6천여 대 가운데 9만 9천여 대의 추가 리콜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민간 합동조사단이 EGR 모듈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흡기다기관 부위에 오염이 발생하는 등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EGR 모듈 리콜 조치를 마친 9만 9천여 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점검 또는 교체하는 추가 리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새롭게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검찰은 선고를 더 미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상습 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3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의 재판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심석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력 피해 가운데 한 건이 재판 중인 폭행과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 전 코치가 성폭력을 하기 위해 폭행을 저질렀다면 현재 선고를 앞둔 폭행 혐의가 아니라 강간 상해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선고를 더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두 혐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폭행 혐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두 혐의가 겹치는 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코치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본 다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체육계 성폭력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자 실업축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 감독 A씨가 소속 선수를 성추행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연맹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독 A씨는 소속 선수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추행해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16세 이하 여자 대표팀 감독이었던 2016년 1월에도 축구협회 여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임됐지만 별도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차려졌습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에게 확실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김 씨의 빈소를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대표자들은 김 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한 뒤 광화문 광장에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최종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1조 원을 넘기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요구한 최종 금액은 10억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은 여기에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내년에 다시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마지막 카드라며 이 같은 협상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분담금 최종 금액은 9,999억 원입니다. 이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9,999억 원도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보다는 4.1% 증액된 금액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측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으로 결정되면 전례 없이 15%나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협상을 시작할 때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을 제시했다가 이후 14억 달러,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이슈가 부각될 경우 미국 측이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압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면담 사실은 알고 있지만 면담 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늦춰지고 있는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직접 현장 답사에 나선 건데요. 미군 측은 국방부 시설본부 주변에 부속 건물을 추가로 지어서 독립청사로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방부 근무지원단 현관에 들어섭니다.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 대상 건물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근무지원단 로비에서 이전 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 뒤 국방부 지하 벙커와 합동참모본부 8, 9층, 시설본부 등을 차례로 답사했습니다. 당초 연합사는 국방부 영내에 있는 건물 3곳에 나눠 들어오기로 했다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지은 평택 미군 기지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함께 우리 군 대장이 미래 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는 만큼 국방부 영내 이전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는 시설본부를 독립청사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50명 규모의 연합사 조직이 모두 들어가기엔 조금 작아서 주변에 부속 건물을 추가로 짓는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본부 지하를 작전 벙커 시설로 개조해야 하고 새로 짓는 부속 건물이 미군 부지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4일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장 답사 결과 등을 종합한 미군의 최종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공 강우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상 처음으로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시행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 서해상에 기상항공기와 기상 1호 선박을 투입해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새 차로 바꿀 수 있고 지하철 역사 공기질도 개선됩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 최대 7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보조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4만 7천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10만 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환경부 내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측정망도 금년 중에 최종 기초지자체 32개까지 확대를 하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도 신설됩니다. 역사한 미세먼지의 기준이 종전에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억 원을 들여 환기 설비와 공기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3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13.5% 감축해 세제곱미터당 6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노후 치매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사업이 올해 더 확대 시행됩니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가 연내 모두 문을 열고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 사업도 확대됩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속도를 냅니다. 먼저 치매 안심센터 256곳을 연내에 모두 정식 개소하는 것부터 목표로 삼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지역 거점격입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돼 치매 관련 상담과 검진,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곳은 지난해 말 기준 166곳에 그쳤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독거노인 같은 치매 고위험군은 예방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춥니다. 전국 50곳 국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해 치매 안심병원도 만듭니다. 환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도 하게 하자는 계획인데 현재 5곳 공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통장 관리나 의료행위 동의가 어려운 치매 노인들을 위해 공공 후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작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 후견 사업은 현재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시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경도 치매 환자까지 완화하고 전문직 퇴직 노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후견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서지영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국인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총격 사건이 일어난 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커다란 노래방 건물 앞에 일본 경찰들이 쫙 깔렸습니다. 출입 통제선 주변으로는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노래방 5층 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発砲音3発ぐらい聞こえて、そうなんですね。はい。どこからですか？カラオケ館のところらへんからパーンみたいな、爆竹みたいな感じですね。 한국 국적의 65살 이모 씨가 총에 맞은 뒤 피신하다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저녁 6시 반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5, 60대로 보이는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改めてやっぱり新宿の歌舞伎町って怖いね。起こると思ってなかった。 경찰은 숨진 이 씨가 과거 도쿄의 한 폭력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폭력단끼리의 다툼 과정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いわゆる人をめぐってですね、メンツを潰されたとか、ちょっかい出されたとか、そういう形でのですね、いわゆる揉め事、恨み事が起因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역은 도쿄 신주쿠 번화가. 백화점과 할인 매장은 물론 각종 술집과 음식점이 밀집해 우리나라 관광객을 비롯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6일에도 이 일대의 폭력단 관련 사무실 철제문에 2발의 총알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불법적인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폭력단과 관계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밤사이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희뿌연 시야에 말하는 동안 목도 무척 칼칼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이 높습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충북 남부와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와 호남, 경북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는 곳이 있겠는데요. 미세먼지는 늦은 오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6도, 부산 12도, 광주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로 예년 수준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